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 함께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참 길고 길었었는데요. 잘 쉬셨나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떠한 이슈, 변수가 탄생할까 조마조마하면서 뉴욕 증시를 바라보곤 했었는데 이게 웬걸? 딥시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챗 GPT를 능가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뉴욕 안에서 엔비디아가 폭락을 보였었고 기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잡고 다 떨어지는 모양새를 그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원체 고가 레벨에 위치해 있는 뉴욕의 기술주들은 하락의 명분을 제대로 찾은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 이상의 폭락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 자체의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 원전, 그러니까 이 반도체 AI 캐펙스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그려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오늘이 기회일까? 하지만 오늘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도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의 전략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매크로적인 이슈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 페드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하기를 우리가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 발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 커멘트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음이라는 그 성명서의 문구가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시장 안에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 안에 꼼꼼한 체크가 필수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그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보실게요.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500선은 그래도 지켜진 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1.3%의 하락으로 2,501포인트 아슬아슬하게 현재 줄다리기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25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0.5%의 하락입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무려 9천억 원이 넘는 팔자.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1등이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9천억 원이 넘게 물량 빼고 있고요. 개인이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서 현재 7천억 원의 순매수, 저가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요. 그리고 기관은 2,100억 원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 그 안에서 외국인들 37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 개인과 기관이 담습니다만 오늘 기관의 매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못합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일이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거 알았는데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부문만 떼어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이 나왔는데 우리 증권사들이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대로 예상을 했었고요. 이마저도 낮춰서 7조 원으로 눈높이를 대폭 하향 조정했었지만 이 7조 원도 크게 못 미치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PC와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줄면서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많이들 들어오면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디램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의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고요. 특히나 HBM이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는 HBM으로 성과가 나질 못하는 자리죠. 그렇다 보니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 HBM3 8단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지금 자리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커멘트 거부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듯 하고요. 아울러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흔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0%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데요. 20만 원 이탈이 됐습니다. 현재 자리 19만 8천 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단도 혼조세가 뚜렷한데요. LG엔솔 0.2%대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까운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기아가 0.2%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해주고 있고요. KB금융도 좋습니다. 2%의 상승. 자, 시총 상위단 안에서 주인공은 네이버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흔들리고 있지만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수급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챗 GPT의 기능을 능가를 했다 보니까 네이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장에서 눈에 띈다라는 점이 시장 안의 특이점일 것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구간 6%의 급등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카카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안에서는 HLB가 한 1% 상승이고요. 오늘 로봇주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로봇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15%의 급등이고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로봇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을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로봇주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체 이제 로봇주는 이 장 시작과 끝의 모습이 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장 막판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그 안에서 삼천당제약 4%의 상승이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이 흐름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2% 가까운 상승, 휴젤도 한 강보합선에서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경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집에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계셨어요. 네. 집이 짱이죠. 네, 그럼요. 어디 안 네. 가는 게. 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쉬는 네. 동안에 사실 네. 뉴욕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폭락이 나오길래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네. 그 중심에 딥시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자, 이번에 명절 전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장에 대한 걸 얘기해 보자는 시간에 명절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긴 명절 편안히 쉬고 오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명절 동안에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에 이렇게 또 AI 챗봇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완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명절에 좀 쉬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중국의 AI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축을 이루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지금 1, 2위 이런 기업들 자체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계약을 하는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역시나 개파락을 하면서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런 여파가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현재 흐름이 물론 종합주가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AI 생태계 자체가 중국의 이렇게 챗봇 하나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AI에 대한 개발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지금 저가 공세로도 AI 챗봇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 때문에 지금 고사양의 칩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이 AI에 대한 산업 자체가 조금 거품이 너무 든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발성이라고 저는 볼게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급락한 이렇게 대형주들의 흐름은 늘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그럼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10% 이상 급락하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 자, SK 하이닉스 대응법에 차트 잠깐 대해서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네네네. 차트일까요?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요. 오늘 네. 하이닉스 때문에 아마 당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늘 이렇게 시장을 지금 충격에 빠뜨린 이런 이슈 이 뒤에는 늘 다시 한번 그 갭을 메꾸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흐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물론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죠. 이런 대형주가 무려 11% 저점 찍고 현재 10% 정도의 구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절 동안에 이렇게 커다랗게 불안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런 심리가 한 번에 응축돼서 오늘 지금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만 이성을 차리시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도 스타게이트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720조가 투입되는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발성으로 빠지는 명절 때 몰았던 이런 심리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던 이런 구간이라면 금방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궤도를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구간이 물론 지금 급락을 좀 한 구간이지만 주 추세인 21선 구간 아직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121선 라인도 아직도 네. 견고하게 갭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하단선의 매물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하방은 견조하게 지켜질 거다. 그럼 오늘 담는다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세요? 다시금 20만 원 돌파는 노려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이 종목은 전고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전고가가 그 당시에 몇 프로 남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15.4% 남았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 뒤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구간이 9%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타게이트와 더불어서 전고점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커다란 좀 악재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이격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고점까지 19.96%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버리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물론 빠져서 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주축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사양 칩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이런 것이지 결국에는 AI 같은 경우에는 칩에 대한 가격보다는 이렇게 훈련,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데이터가 또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주축을 이루는 기업들이 좀 더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독보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SK 하이닉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사실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잠정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아서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요?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 예상치에 대한 건데 어차피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네.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C와 모바일 수요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침체 그리고 중국발 저가 물량에 대한 공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하방으로 좀 잡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을 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물론 지금 가격권이 좀 안 좋고 떨어지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만 원대 자리가 사실은 예전에 액면 분할할 때 50대 1 할 때 지금 250만 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50만 원 구간에서 뭐 10만 전자까지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제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응축되어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매수세 및 하락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삼성전자도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원체 네.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요. 근데 네. 블룸버그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졌잖아요. 네. HBM3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맞아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뭐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기대감이 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체 설레발을 많이 치기도 했었고 네, 맞아요. 뭐 루머였다 아니었다 그랬다 보니 저는 그렇게 큰 매력은 못 느끼겠는데 네. 이 소식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근데 사실 HBM 16단 SK 하이닉스가 들고 뭐 이랬는데 8단. 8단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더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HBM만 납품에 대한 이슈만 갖다 붙인다면 그냥 SK 하이닉스를 지금 떨어진 가격에 저가 매수로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다라고 믿으면서 가실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매수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급락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력기기, 전선주 사실 최근까지도 잘 갔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전선기기로 넘어간다고요? 네 그럼 어디 앞에 뭐 더 앞에 보세요? 부분 지금 앞에 부분 하이닉스 다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이닉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듣고 네네네네. 넘기려고 했는데 네네네. 뭐를 더 보시겠어요? 전력기기로 넘어가면은 맨 마지막 질문까지 헛 가는 거라서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세요. AI 소프트웨어도 중간에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그래요? 질문 다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하이닉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잠깐만 좀 더 해볼까 해가지고 네, 제가 해주세요. 체크한 걸 빼먹어가지고 가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네. 사실 지금 고사양 칩에 대한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 거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사양 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유효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보면은 지금 크게 빠진 종목들이 지금 미국의 기존 AI 기업들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만 빠졌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이랑 AI 기업들 같이 갈 때 이 기업이 지금 중국 딥시크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키높이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의 기업들 중에 엔비디아만 너무 티나게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같이 SK 하이닉스랑 같이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정말 지금도 사도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능하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이닉스? 네, 없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없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섹터에 조금 더 국한돼서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전력기기 전선부터 이야기하고 소프트웨어 넘어가 볼게요. 전력기기 네네네. 전선도 급락입니다. 결국에 이제 맞아요. AI와 관련된 밸류체인 단은 오늘 다 조정인 건데 원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떨어지는 것 좀 당연해도 보이고요. 어떤 네. 시각이실지요? 일단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앵커님 볼 때는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전선주. 때문에 올라갔죠. 네. 전력 쇼티지라는 어, 게 불거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고 네. 원래 처음에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냐면 인프라 투자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제 아무래도 행정부가 바뀌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 이렇게 인프라 노후 그리드 투자, 인프라 투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는 뭐 그때도 얘기했듯이 학교, 병원,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이제 투자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랑 AI 데이터 센터 요게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데 아무래도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된 것까지 요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720조를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스타게이트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까지 묶어서 요 섹터가 크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왜 빠졌냐?
이게 인공지능 주도한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이렇게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했던 AI 산업 자체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요런 이제 조금 의구심 때문에 전력주도 전부 다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로서도 아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쵸.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주신 건데 그럼 전력기기, 전선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쪽의 매력을 느끼세요? 오늘 근데 많이 빠진 게 사실은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어차피 네. 전력 기기는 변압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전선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역시나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재룡전기가 오늘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재룡전기를 먼저 볼게요. 재룡전기도 오늘 물론 주가가 지금 빠지면서 내려갔지만 제가 이제 앵커님하고 우리 이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가장 좋았던 이평선이 뭐죠? 121선. 그쵸. 근데 오늘 차트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죠? 안 깼죠. 지금 그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개파락하고 눌리고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순간에서도 121선을 안 깼다는 거는 주 추세를 그래도 지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스타게이트에 대한 720조에 대한 투자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아직도 이슈가 많은데 오늘 억울하게 전선주에 불똥이 튀겨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21선 위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전력기기보다는 전선이 좀 더 낫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빠졌으니까요. 그럼 전선주 안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재룡전기예요? 일단 몇 개 더 볼까요? 제가 네. 지금 일진전기도 갖고 왔거든요. 일진전기랑 또 몇 개 갖고 왔으니까 네, 쫙 같이 한번 봐주세요. 볼게요.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배열에서 좀 무너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 추세인 지금 22평선도 깨지 않고 정배열 구간이에요. 사실 이런 구간은요. 그리고 정말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리꽂을 때는 양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봉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지금 올렸던 수급이나 이런 매물대들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음봉은 조금 억울하기 때문에 음봉으로 내린 조정에서는 조금 매수 기회를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일진전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룡전기가 좀 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이랑 대한전선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부 종목들이 정배율로 올라가는 자리들이 많고 주 추세인 가장 가까운 22평선은 견고하게 깨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재료 및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가들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더라도 지금 아래 22평선 구간에서 손절매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손실보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까지만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흐름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종목도 주추세인 21선 짧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가져가 보자. 섹터 전체 똑같으니까 그런 주추세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네,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안에서 종목들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감에서 노려보자라는 답 받았습니다. 자, 우리 AI 소프트웨어 이야기 해볼까요? 그럼 네. AI 소프트웨어는 오늘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맞아요. 반도체 빠지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맞아요. 하드웨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건데 카카오, 네이버,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토 같은 종목들 네. 일제히 시세 나오는데 네. 다시 한번 랠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의 킥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비용 고사양 AI의 출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표 AI 기업들이죠. 오픈 AI나 챗 GPT 개발했던 비용의 5.6% 정도만 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 딥시크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지금 국내 인터넷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소스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이 성공을 하면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딕시크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들이 국내 기업들의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얼마 정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단발성 이슈더라도 사실은 시장에서 여파가 너무 큰 거잖아요. 물론 엔비디아도 반등에 또 성공을 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급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며칠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AI 반도체만큼은 그래도 추세가 이어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단기 수급의 여파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며칠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드디어 시세 분출의 시작이라면 네. 어떤 종목을 집중하시겠어요? 일단은 대장주부터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많이 갔던 종목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섹터에서 종목들을 볼 때는 1등, 2등, 3등주 정도만 봐도 그런 섹터는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많이 간 종목들 위주로 이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큰 반응을 했던 거는 첫 번째 종목은 플리토란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 보시면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점에 대한 구간도 지금 5.4%밖에 안 남은 자리에서 전고점은 당연히 넘어갈 수 있다는 흐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나 지금 1등주는 안착을 했지만 2등주부터 벌써 뭐 27% 갭상승을 하고 지금 시세를 벌써 내는 흐름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갭상승을 한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만큼 갭을 만들어서 매물대를 소화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건데 이런 흐름에서 아래 꼬리만 저는 만들어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종가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음 AI는 오늘의 하단선 아래 꼬리 분봉상으로 언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최하단은 9시 15분에 나왔네요. 저점은 22,050원. 이 구간이 최저점으로 잡으시고 종가에 매수하셔서 이런 아래 꼬리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이런 처음에 수급에 지금 전체 섹터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 종목까지 한번 볼게요. 세 번 종목은 인서웨이브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갭상승을 하고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계속 이어서 올라간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에 대한 아까 전에 플리토랑 비슷하죠. 지금 전고점이 3.96%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종목은 당연히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해서 편안하게 전고점까지 4%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재경 마스터의 AS 가보려고 해요. 나노팀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저 나노팀 너무 하고 싶어요. 2차 전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차 전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말했던 거는 방열. 스페이스X의 방열 소재 샘플 유상으로 납품 이게 가장 포인트였어요. 네. 나노팀 받고 나서 우리 네. 1월 20일자에 한 18% 급등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기다리면 시세는 나오겠죠? 저는 이 말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때 추천하고 나서 종목이 좀 빠졌을 때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분들은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이 좀 빠지더라도 공모가가 13,000원이고 현재 6,000원 단에서 15,000원 단까지 갈 때도 얼마 안 걸렸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가 두 번 크게 있었죠. 지금 인천 화재 사건,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도 한 번에 100% 갔고요.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의 방열 소재, 그 소재를 유상 샘플을 작년에 2번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1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2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계약 체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스페이스X에서도 지금 로켓 발사에 대한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방열 소재에 대한 납품 이슈, 계약 체결 이슈만 나오면 이 종목 바로 상한가 갑니다. 얼마 전에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로서 18% 갔는데 그만큼 상하 등락폭이 심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000원, 6,500원 따는 저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해놓는다? 나중에 이 종목 날아가면 와, 이거 그때 살 거리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아름다운 조정, 전략적 홀딩일 때 매수를 담아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빵끝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노팀은 지금 자리 담아야 된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만 다시 한번 안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목표가를 한 13,000원 정도 잡아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기 라인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매물대가 9,000원, 10,00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중기 라인을 좀 터치할 때 9,000원 좀 매물 덜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9,000원 위에서 안착하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얘는 13,000원까지 모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 라인 안착 여부 보면서 가져가자. 13,000원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받을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챙겨오셨어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컨택이라는 종목 갖고 컨택. 왔습니다. 컨택. 네. 우주항공주.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우주항공 테마를 지금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 테마는 앞으로도 굉장히 세게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한 번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갖고 왔고요. 일단은 지금 컨택 같은 경우에는 위성 데이터 수신 서비스를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지금 고객사가 스페이스 X입니다. 주요 고객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가 로켓을 발사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25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에 지금 누리호 4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5차 발사, 27년도에 6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섹터들은 이런 이슈로서 많이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컨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점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구간들이 높이 있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중기 라인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고점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우주 항공 테마로도 물론 엮여 있지만 적에도 위성에 대한 양자 암호 지금 개발 소식, 기술 협력에도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암호에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조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스타링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는 드론이고요. 두 번째 스타링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가 3월 달에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링크 이슈로서도 컨택은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정부가 스타링크 국내 진출을 위해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3월 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호재다 말씀드리고 주파수 이용 조건에 대한 저궤도 간의 이렇게 주파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필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넘어가고 나면은 3월 달에는 거의 확실하게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여 개 국가에 400만 명이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스타링크가 전체 7,000개가 넘는 위성을 지금 쌓아 올렸는데 이걸 42,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스타링크의 사용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더 늘 수 있다고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저궤도 위성 시장은 지금 21년도에 4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30년에는 285조까지 지금 늘어날 전망이니까 이 저궤도 위성 시장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 컨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절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 고점이 막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 보시면은 저점이 견고하게 높아지면서 121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금 추세가
정배율로 들어서고 있는 초입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평선 정배율이라고 하면 지금 스타링크랑 저궤도 위성 로켓 발사 이슈로서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이 17.99%가 남았는데 이런 구간이라면은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이 높아져 있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전고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이 종목은 전고점 넘어가는 14,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8,7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점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컨택이 그렇습니다. 컨택의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재경 마스터와 업앤다운 함께 봤고요. 자리 옮겨서 빅픽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김재경 마스터와 빅픽처 진행할 테고요. 자, 키워드 통해서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참 부진을 겪고 있는 섹터에서 주셨습니다. 반도체 나왔는데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도체 종목은 예스티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볼 텐데 포인트 1, 엔비디아 중국 수출 추가 규제 검토 중.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압의 어닐링 장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세 번째,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이 15억에 육박을 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부터 살펴주세요. 엔비디아, 뭐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출 추가 규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이 부분에도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호재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자국에 있는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중국 수출을 좀 하게 되면 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은 좀 좋은 호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호재다. 근데 어떤 규제 검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AI에 대한 규제 같아요. 계속 지금 딥시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의심을 할 수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뭔가 이렇게 물건을 또 거기서 만들고 또 납품하고 수출하고 하다 보면 중국은 참 기술력이 좋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뭔가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또 가짜 이미테이션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AI, 뭐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으로 가면서 거기서 또 정말 저렴한 값에 비슷한 제품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렇게 엔비디아도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딥시크 보면서 진짜 중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그렇다 보니 그렇죠. 미국이 견제를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이야기 주실 건데 장비주인가 봐요, 예스티가. 예스티가 지금 HBM 있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의 정말 가장 큰 그렇게 들어가는 지금 부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HBM에 대한 부분을 제작할 때 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장비예요. 고압 네. 어닐링 장비.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좀 HBM 같이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세 공정들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뭐 또 씻어야 되고 그런 거 세척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예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 업체 중에 독보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HBM이 역시나 AI 반도체의 핵심이라 보면 HBM을 깨끗이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장비로서는 또 ST가 만드는 지금 어닐링 장비가 핵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HBM이 필수적인데 네. 그 안에서도 꼭 필수적인 부품, 뭐 네, 장비 그쵸. 쪽으로 본다면 예스티 독보적이다 네, 그쵸. 말씀 주신 거고 세 번째가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예요. 15억에 육박한다. 좀 금액이 큰 건가 봐요.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중간 얘기 요거 잠깐만 좀만 더 할게요. 네. 자, 이제 AI 반도체 아까 전에 필수적인 장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나 AI 반도체 이제 시장 규모가 20년에는 지금 20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지금 24년에는 57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분명히 이렇게 효과를 많이 지금 매출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엑스게이트에 대한 부분이 720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 센터에도 분명히 엔비디아에 대한 스타게이트요. 스타게이트, 엑스게이트를 자꾸 양자암호 컴퓨터가 하도 많이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분명히 이렇게 하단에 있는 장비단에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HBM이 빠지는 엔비디아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스티는 지금도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딥시크도 언젠가 그럼 HBM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서 결국에 SK 하이닉스도 수혜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스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또 안드로이드, 삼성폰이 나왔을 때 이 휴대폰 시장이 성장했던 이유가 저는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나 독보적으로 나오게 되면 얘만 계속 성장하고 얘만 하다 보면 분명히 성장이 또 둔화가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독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얘만 또 바라보면서 너무 네. 기대고 하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경쟁 구도 또 저사양의 이런 칩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 AI 반도체 시장이 더 성장하는 지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더 그쵸. 기술적인 측면으로 딥시크도 엔비디아도 더 뛰어나질 거다라는 그쵸, 말씀이신 그쵸. 건데 자, 자사주 매입 이야기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 사실 호재잖아요. 근데 그쵸, 호재죠. 15억에 육박한다. 네. 예스티 시총 대비해서는 좀 큰 금액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아니면 주주의 재고를 위해서 보통 네.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또 비중을 늘렸다는 것도 호재겠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이나 조금 유상증자를 많이 하거나 좀 없어지는 적자 기업들은 대주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좀 네. 파는 거죠. 팔죠. 왜냐면 지금 상파되면은 자기가 먹을 그렇죠. 것도 없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 이 종목이 한 번 급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굉장히 세게 맞고 지금 그 갭을 견고하게 메우고 있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그런 구간인데 그런 구간의 저점에서 대표이사가 과감하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지분을 늘렸다? 그렇다면 당연히 호재겠죠. 우리가 소송은 졌지만 그래도 우리 기술력은 있어. 그리고 주가는 더 떨어지진 않을 거야. 이런 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스티 그럼 차트 봐볼까요? 네, 차트 보시죠.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급락도 네. 한 차례 맞이했었고 네. 이때였나 봐요. 네, 급락이 나왔었고. 소송에 지면서 네. 그냥 세게 때려 맞았어요. 어디였어요, 이게 소송? 분봉이 아닌데 지금 그 기사 한번 볼까요, 같이? 소송했던 그 기업이 네, 네. 기억이 특정 날 것도 보겠습니다. 같은데요. 자, 네.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ST가 이제 여기서 소송에 졌습니다. HPSP라는 기업이 HPSP. 이제 여기서 이제 네. 특허 무효 소송 판정이 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하한가를 보니까 갔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거 한번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한가를 맞았어요. 이게 점한가 맞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점한가 맞는 거는 제약바이오는 임상 실패 뭐 이런 건데 소송에 지면서 이렇게 좀 크게 이제 하락을 했죠. 요런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마 자사주 매입을 했던 대표이사의 의지가 아마 요 정도에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오늘 떨어진 이슈는 역시나 딥시크에 대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지금 주식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식 격언이죠. 갭은 메워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래도 지금 갭을 많이 메우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 네. 현재 물론 오늘 악재가 터져서 빠지긴 했지만 지금 추세는 그래도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121선을 물론 돌파해서 안착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하락은 제가 볼 때는 견고하게 지금 가격권을 더 견고하게 신뢰하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지지단을 더 두껍게 만드는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물량이 떨어지고 하락을 크게 하더라도 주가가 아래 꼬리가 생기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정도의 가격권은 그래도 이 주가에선 신뢰를 지금 얻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가 지금 자리 한 8%, 9%의 하락으로 13,000원인데 그럼 네. 가격 어디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되면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개파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요 개파락을 하는 구간을 메꾼다는 생각을 하고 개파락 위까지 그냥 잡는 거예요. 여기 양봉은 좀 너무 지금 매물이 너무 확실하니까 네. 여기 개파락하기 직전 가격.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한 16,000원, 7,000원 되나요? 비슷하네요. 18,000원 구간을 제가 18,000원? 잡아드리고, 여기입니다. 검정색 라인 18,000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요 11,000원 구간을 제가 잡아드릴 건데, 여기 양봉의 시작점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밴드를 하단선은 여기 이제 양봉이 크게 올라온, 여기가 이제 수급이 붙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요 구간의 시작점 양봉 여기를 지금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개파락을 시작했던 요 구간인 18,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받았고요. 손절가 11,000원. 첫 번째 반도체 안에서 장비주 ST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차트를 넘겨가지고 스포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스포 안 돼요. 안 넘겼습니다 이번에.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자율주행인데 네. 자율주행하면 떠오르는 종목을 주시긴 했어요. 대표 주자인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받았습니다. 자율주행주 지금 자리에서 왜 보시는지도 질문 드려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CS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셔널 로보택시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될 좀 방침이죠. 일론 머스크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첫 번째 모트렉스. 자, 마스터님, 네. 왜 많고 많은 자율주행 중에서 모트렉스예요? 사실은 퓨런티어가 더 대장이죠. 대장주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런 기억에는 퓨런티어가 더 많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제가 여기서 나와서 늘 그런 자리 구간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좋아졌을 때 시장에서는 뉴스와 명분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트렉스가 자리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 지금 방송에서 늘 많이 말했던 그런 머리를 빼꼼히 든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주 안에서 자리가 가장 좋은 모트렉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자, 첫 번째가 CS2025예요. 네. 그 안에서 혁신상은 좀 대단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CS2025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수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혁신상, 이름만 들어도 혁신상 뭘까요? 혁신적이다. 그렇죠. 남다르다. 네, 그러면은 뭐 잘한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얘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글로벌적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가 사실 뭐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죠. 대기업과의 협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액티브와 현대차와의 합작법인 모셔널, 여기에 이제 로보택시를 만들어요. 그 회사들에서. 근데 거기에 이 회사가 지금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현대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액티브 들어가고, 앱티브. 앱티브. 그렇다면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상의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부품을 납품한다. 그렇다면은 캐파가 좀 많이 클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품 만들어요? 모트렉스가? 지금
일단은 지금 모트렉스 EV에서는 충전기 단을 만들고, 충전기요? 네네네, 충전기 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잠만 이게 지금 스마트 이게 너무 조사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 번에 지금 네,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네, 너무 지금 알겠습니다. 조사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걸 먼저 말해야 될지 정신이 없어요. 네. 세 번째가 트럼프 2기 자율주행 규제 완화될 것으로 네네네.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일론 맞습니다. 머스크 굉장히 밀고 있고 테슬라가 뭐 최근에는 주가가 뭐 빠졌습니다만 네. 잘 갔던 배경에는 자율주행 로봇인 그쵸. 것 같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그 차에 운전사 없이 타고 막 갔던 영상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은 사실 지금 규제가 조금 지금 타이트하긴 해요. 왜냐면은 레벨 2에서 레벨 3 넘어가는 사실 기술도 지금 이미 나왔거든요. 네. 근데 레벨 4부터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좋은데 레벨 2에서 3로 넘어갈 때 사실 제약이 많아요. 뭐냐면은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 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볼 땐 레벨 3인데 자꾸 제조사는 이거 아니야 레벨 2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완화해야지만 자동차 회사 제조사들도 이거 레벨 3였어 이렇게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레벨 3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제재를 좀 하는데 연방 규제 체제를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 규제를 좀 풀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아닌 연방 규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 단위로 이 규제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되게 주가 많잖아요. 50여 개국 주인데 요거를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개발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가 아닌 연방 규제를 효율적으로 풀려고 하는 걸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미국의 이제 전 주가 다 이제 되면 분명히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금 될 거고 예전에 이런 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까지 몇 킬로죠? 부산까지 몰라요. 몇 한 킬로? 대략 한 400킬로 정도 됩니다. 네. 그죠? 근데 미국의 내비게이션 짤 보면 이런 짤 있어요. 900킬로 직진 후 우회전 이런 거 있거든요. 900킬로 우회전 후 직진 이렇게. 그러니까 900킬로 동안 직진인 거예요, 미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 단위로 넘어가면 뭐 900킬로 갔다가 다른 주로 넘어가면 또 지금 이렇게 또 그런 규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방법으로 전부 다 처리가 되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기술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하나씩 뭐 문턱을 넘어가면 자율주행 부품주 단으로 당연히 수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 뭐 현대차도 원체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모트렉스 그쵸. 그럼 차트 열어볼까요, 마스터님? 퓨런티어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퓨런티어 차트요. 대장주니까 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이슈 때마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현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혹시 차트 이름 중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쐐기형. 쐐기형. 네, 쐐기형이라 그래서 쐐기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위로 폭발하면 상승 쐐기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주가가 내려 꽂으면 하락 쐐기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 쐐기형 같은데. 아니요, 지금은 그냥 쐐기형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저스트 쐐기형. 아직까지는 상방인지 하방인지에 대한 그런 구간을 정확히 방향성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쐐기형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쐐기형은 그 파동이 위건 아래건 나오게 되면 그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위로도 지금 갈랑말랑하고 있고요. 아래로도 갈랑말랑하는 흐름이 보이죠. 선을 그쵸? 그어주세요. 선을 그어드릴게요. 제가. 네. 선을 그어드리면 쐐기형은 이런 흐름입니다. 자, 자, 쐐기형 지금 방향을 그럼 탐색하고 있는 자리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쐐기형은요. 지금 요거를 제가 색깔을 좀 나타내서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칠해드릴게요. 네. 진하게 칠해드리면은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다. 네, 그렇죠. 방향이 위든 아래든 정해지면 그쵸.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자, 요런 흐름을 바로 우리가 쐐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주식 차트를 좀 공부해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응축이 됐을 때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온다. 그렇다면 위로 딱 솟구치는 순간 얘는 상승 쐐기형이 되는 거고 뭐 자율주행 이슈가 조금 뭐 더디고 안 좋다 그래서 내리 꽂으면 걔는 하락 쐐기형이 되는 건데 네. 현재 쐐기형이 됐다는 거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율주행이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라고 보면 돼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지금 자율주행 하늘을 나는 차 외에 자율주행 그리고 무인 로보택시 이런 건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완전 로보택시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 없이 캘리포니아에 예, 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한국이 조금 규제도 그렇고 좀 더디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저렇게 퓨런티어가 상승세경으로 간다면 지금 오늘 갖고 온 모트렉스도 당연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모트렉스 차트는 좀 달라요. 근데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래요. 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지 않죠? 예. 올라가는 자리예요. 네, 잘 모르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사실. 제가 늘 지금 이 방송을 지금 계속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121선. 요 차트 되게 많이 본 차트 아닌가요? 제가 수익을 가장 많이 냈던 구간들이 언제냐면 자 중기 라인이 내려 꽂으면서 예. 요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중기 라인을 이렇게 돌파하기 직전에 머리를 빼꼼히 드는 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121선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를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현재 이 구간에서 자, 좀 더 넓게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모트렉스는 돌파하고 안착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고 여긴 없어요. 그죠? 돌파하고 내려꽂고 돌파하고 내려꽂고 돌파하려고 하고 내려꽂고 한 번 안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서의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구간들은 저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저점이 높아져요. 계속. 그죠? 그리고 시도하고 내려 꽂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이면서 중기 라인을 돌파하려고 이렇게 가는 흐름의 초입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기 라인은 저는 제 경험상 이래요. 중기 라인을 돌파하려면 한 번의 돌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기 라인의 매물대를 먹어가면서 돌파를 해야 되고 그런 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기 라인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확률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실패했죠. 한 번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지금 몇 번째예요? 6번째. 네다섯 번째 되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중기 라인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담아둬도 손실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하단선에 올라오는 이런 지지 라인들이 다 이렇게 지지 매물 저항 지지 라인 대거든요. 저항대가 아니고 여기가 지지 라인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라인 대에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면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여기 네. 앵커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자리에 보시면서 중기 라인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만 보면 예. 추세를 돌파하면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선을 드디어 빼꼼 머리를 드는 자리. 그쵸. 거래량도 실리면서 좀 한 차례 크게 터졌다가 물량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올라가게 되면 좀 시세가 폭발적이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럼 가격 어디로 보세요? 좀 보수적으로 볼까요? 가격은 제가 근데 사실 되게 높게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뭐 전고점인 구간인 13,000원도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13,000원?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고점 매물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어깨에 좀 팔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2,000원 구간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12,000원 구간 여기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목표가 12,000원과 손절가 8,500원 이 흐름 놓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로봇주 주셨습니다. 오늘 로봇이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서 인탑스 받았거든요. 자, 인탑스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LG전자가 지난주였었죠. 설 전이었습니다. 베어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 포인트, 포핏 시제품 최종적인 조립과 생산이 완료가 됐다. 세 번째는 미국 베어로보틱스 위탁 생산을 독점했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해서 예. 자회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 인수에 대한 이슈가 이제 컸는데 거기에서 지금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의 51%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했고 여기서 인탑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위탁 생산을 하면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이. 그러다 예. 보니까 이렇게 LG전자 베어 로보틱스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향이 아니라 LG전자 향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조사한 게 또 있어요? 있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네. 가볼까요? 네. 보핏 시제품 최종 조립과 생산이 완료가 됐다라는 네. 건데 보핏이면 보핏이 저 삼성전자 쪽이죠. 네, 요게 삼성전자 얘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의 베어 로보틱스 요 이슈에서 여기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제조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보핏은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최종 조립 라인에 지금 인탑스가 지금 이렇게 좀 기술을 제조를 하고 있다. 요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랑 세탁기, 주요 가전 제품 뭐 이런 케이스 주력으로 또 생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양쪽으로 다 수혜를 입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통 최근에는 삼성전자 쪽이냐 LG전자 네. 쪽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갈렸었는데 인탑스는 다 묶여 있다라는 설명 주신 거고 네. 세 번째 앞서 좀 말씀 주셨어요. 네, 위탁 맞아요.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네, 맞아요. 이게 아까 같이 이제 말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지금 베어 로보틱스가 서빙 로봇이거든요. 서빙 네. 로봇, 서비와 서비 플러스를 위탁 생산을 하는데 그 위탁 생산을 하는 제품들을 인탑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빙 로봇은 뭐 너무나 오늘 아까 재밌는 거 봤는데 미국에서 그 어떤 도둑분이 도둑분이요? 예, 도둑분이 예. 식당에 들어가서 서빙 로봇을 통째로 들고 도망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서빙 로봇가 이제는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훔쳐갈 수 있는 물건이 됐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인탑스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열고 시세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목표가도 설정을 해볼 텐데 자, 네. 일단은 오늘장에서 네.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난 설 전에 네. 언제였을까요?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네네네. 시세가 폭발적으로 좀 나왔었네요. 네, 로봇 관련주들 뜨면서 좀 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55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구간이고 배당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시면은 대주주가 저예요. 대주주가 여기 김재경이거든요. 네, 대주주가 김재경이니까 요거 한번 믿으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대주주가 또 동명이인? 저라서 네, 아무튼 동명이인이니까 요것도 한번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에 대한 구간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버트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도 많잖아요. 중국에 저번에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또 보니까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버트가 머리가 없는데 한 30대, 40대가 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 휴머노이드 로버트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지금 크고 있고 최근에도 어떤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버트가 걸어간 영상을 이제 보여줬는데 정말 사람처럼 걷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그 로버트가 5억 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버트가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미국의 견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버트나 또 이제 집에 많이 이제 뭐 들여놓겠다고 하는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거니까 각자의 집에 아니면 뭐 친구네 집이라도 휴머노이드 로봇가 한 대씩 있을 때까지는 이 로봇 관련주는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탑스 그럼 시세는 어디까지 볼까요? 121선 돌파가 됐네요. 지금 자리가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선 정고점을 높이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 작년 8월 30일인 고점까지는 봐도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디서 팔아야 되죠, 앵커님? 어깨에서 팔자. 팔죠. 그러면은 27,200원이에요. 목표가 얼마 줬을까요, 제가? 27,200원이면 한 네. 26,000원으로 와, 주셨을까요? 야, 정확해.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돼. 진짜. 정확했어. 와,
깜짝 놀랐네. 네, 목표가는 26,000원을 제가 갖고 왔고요. 예. 짠 것처럼 네, 맞췄습니다. 맞췄고 손절가는 17,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 로봇 관련주는 협동 로봇도 지금 많이 나오지만 아까 말했듯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올 때까지는 한 번 더 편하게 기다려 보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길게 보자라는 말씀 주신 거고 인탑스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7,000원 받아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세경 마스터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황금 연휴였죠. 6일간의 연휴를 보내고 나서 장을 열어봤더니 오늘 장은 조금 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딜 스테이션 금요일 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이원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 지금 PD님께서 동그래져서 왔다고 정말 만두가 되어서 왔다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잘 드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네, 잘 먹고 저도 살쪘어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혹시 세뱃돈으로 사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은 정말 좀 파랗게 질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단 미국 쪽의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의 리스크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설 연휴 그동안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어떤 일이 좀 벌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주식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신 분은 상당히 좀 간담이 선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뭐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딥시크 문제 그 포함해서 미국 관세에 대응해서도 캐나다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그 우리 증시는 설 연휴 때문에 그 소나기를 좀 피해가긴 했습니다. 피해가긴 했는데 여전히 오늘 그 영향권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딥시크를 포함해서 중국의 그 AI 기업들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방어할지 향후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그걸 받고 기관도 일부 받고 있는데 그 외국인과 개인의 주고받는 형국이라 이렇게 간다면 아마 오늘은 종가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이 딥시크 이슈가 확 대두되고 나서 엔비디아가 17%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 날 또 9%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엄청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확실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한 소식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하는 이유가 정책적인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는 많은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대선 때는 자기 지지자를 위한 공약을 우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야 되고 그 부작용도 검토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무작정 지금 밀고 나가는 부분에서 미국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딥시크라는 이 상황이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때려준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선, 긴 꼬리가 달린 파란 선이 S&P 선물인데 지난 월요일 장 전에 미국 장 전에 선물이 S&P는 3%, 나스닥은 5%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팔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만 내려간 거죠. 그래서 본장이 되고 이제 긴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절반 정도 회복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그 금요일까지 지금 미국 선물은 계속 수평의 상승. 여전히 하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리를 저는 보고 싶어요. 이번 이슈가 중국으로 인한 이슈였잖아요. 딥시크가 중국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 이거는 미국의 정서상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장전에 5% 이상 하락하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왔던 경우가 있는데 본장이 열리고 거의 다 회복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일종의 그 미국 그 큰 손들, 미국 메이저들의 심리가 아닐까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여러 가지로 하락을 안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다. 약간의 상승은 남겨두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국을 빌미로 폭락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본장에서 끌어올렸고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위치가 기술적으로 한번 많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 위주로 하고 계신데 사실 시장이 움직이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파생 시장에 있습니다. 주식 시장보다. 그래서 파생 시장은 하루, 일주일 또는 한 달의 만기가 이루어지지만 주식은 뭐 연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평생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주식보다는 현물보다는 파생 시장 쪽에 수익을 취하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파생적인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따로 파생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릴 때게요. 지금 그 본장이 되기 전에 파생에서 이렇게 3%, 5% 하락하면 선물도 마찬가지. 선물은 자동으로 이제 그 손절 반대매매 나가버려요. 이미 손대기 전에 이미 저 밑에 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시장은 더 무서워요. 지금 3%, 5% 내려갔을 때 풋옵션에서는 50배, 100배가 막 쏟아졌거든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에서는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매수 매도가 있는데 만약에 매도를 쳤다고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50배, 100배를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오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또는 작은 그 규모의 투자자들이 한쪽에 쏠렸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고점에서 뺨 맞은 이유가 그 파생 시장을 단기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큰 변동을 주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먹는 게 이제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파생에 몰려들어요. 그러면 몰려들면 그걸 또 죽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그 압축을 시켜서 죽이는데 그래서 화, 수, 목은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만 계속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쏠려 있던 매물들을 한번 청산해 준 거죠. 파생 시장에서 청산해 준 거고. 그래서 지금 갭을 메꾸고 나면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월요일에. 이 갭을 메꾸고 나서 좀 더 추가로 갈 수도 있고요. 가고 나면 아마 미국 내에 어떤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사실은 차트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지금 딥시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또 트럼프가 어떻게 많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을 주셔서요. 확실히 딥시크가 굉장히 시장을 크게 흔들 때 어찌 보면 투자자들은 여기에 있어서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한 번 더 누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딱 강화된 입장을 밝히진 않았죠. 오히려 앞으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을 짓눌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딥시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알리바바도 그 발표를 했죠. 그 Q1 2.5 맥스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건 오히려 딥시크보다 더 좋다. 네. 그 챗 GPT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도 많은 AI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결국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프로젝트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700조를 AI에 투자한다. 사실 700조가 많은 건 아니죠. 중국은 2030년까지 약 그 1,800조? 그 정도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또 정책적으로까지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그 경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패권 전쟁을 스푸트니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규모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AI 경쟁은 나중에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기술 혁신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AI 알고리즘은 꼼수로도 가능한 거고요. 네. 또 커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과 미국의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이제 그 개인 데이터에 의해서 보호 정책의 규제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 없고 그래서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중국은 얼마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면 그리고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학습이 용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다른 편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단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면 기본으로 몇 억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1위를 한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 수의 싸움에서 그렇게 나왔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근데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 협력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내수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얼마만큼 뻗어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한 부분이고 어쨌든 정부 정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그냥 무한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이제 AI 시대니까 네. 이것만큼 투자를 미룰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이제 시장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 우선으로 추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방식인데 아마 트럼프가 또 어떤 형식의 과감한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중국이 더 세게 나오면 더 센 정책을 펼겠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는 뭐냐면 AI 데이터 시대에는 핵심이 데이터 윤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나 쓰면 안 되고 네. 또 그 데이터가 정확한 답을 추론해야 되고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신뢰도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중국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기술 혁신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래서 스푸트니크의 그때처럼 첨단의 그 천재들을 양성하는 이런 전략을 또 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중국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보안이나 뭐 윤리 쪽 신뢰가 결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급 주셨던 키워드 중에서 스푸트니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1957년이죠. 예, 그때 그 구소련이 네. 이제 그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 보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소련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소련한테 진 거야. 이런 그 충격 때문에 그 충격으로 나사를 만들고
항공 우주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과학 교육을 막 강화를 시킵니다.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시켜서 결국 이겼죠. 예, 우주 굴기를 이겼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가 그 아주 값싼 뭐 100분 1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100분 1의 예산으로 뭐 챗GPT-4O를 능가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싸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딥시크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게 상당히 큰 그 구멍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개발할 때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AI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조사해 보면 뭐 100분의 1까지는 되지 않을 테고 단순히 GPU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에 그 준하는 효과가 될지는 이제 좀 검토를 해보면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혁신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어떤 모방이나 이런 그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푸트니크하고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게 과연 스푸트니크 효과냐라고 보면서 동시에 고려할 거는 과거에 중국의 전기차가 나올 때 네. 전기가 나올 때 와 정말 값싸네라고 지금 환영을 했죠. 그렇죠? 환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뭐 배터리 이상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뭐 테슬라보다는 못하다. 마찬가지로 AI 부분에도 그런 신뢰도 부분에서의 큰 격차가 생기면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스푸트니크 효과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출 장벽을 쌓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런 걸 보면 스푸트니크의 효과까지는 못 간다. 특히 기술 혁신으로 이런 것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업무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네. 보면 많이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간 항상 1등이었었는데 갑자기 2등이 1등이 없었던 걸 확 끌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번에 받아갈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특히 중국이 뭐 중국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박사님 말씀 주시는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 뭐 깡통 AI 아니냐 이런 딥시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첫날은 미국 지수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첫날부터 생각했으면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첫날 지나고 나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지난 가을부터 그 오픈 AI랑 MS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느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딥시크 쪽에 개발자로 보이는 어떤 계정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빼가는 그런 징후가 있었고 그 계정을 막았다는 얘기까지 있고 또 지금 트럼프 들어서고 그 AI 담당 차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데이비드 섹스라는 분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딥시크가 오픈 AI의 모델을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또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점점 이제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여기서 이제 이용됐다는 기술이 이제 그 지식 정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결국 큰 AI 모델을 이용해서 작은 AI를 하나 만들어낸 셈이 된다면 딥시크는 크게 의미를 둘 수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알고리즘은 좋다 이거지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허용이 되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얼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정확성, 투명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AI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세계적으로 뭐 규범이 통일되지는 않아서 지금 문제인데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중국이 그 신뢰를 계속 잃고 있었다는 부분. 특히 중국은 이제 그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기업도 다 통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알고리즘 제작 단계부터 국가가 통제하고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편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의 허용도 분명히 지금도 보면 그 딥시크 활용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민감한 부분을 질문하면 뭐 피해가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는 AI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대답을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편향되게 해주고 있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편향성은 뭐냐면 악용을 하면 네. 아주 나쁘게 쓸 수 있어요. 개인을 감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국가를 통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자 딥시크는 중국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쓴다. 네. 더 많은 사람이 오픈 챗GPT보다 더 많은 사람이 쓴다 그러면 전 세계의 이용자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 딥시크를 이제 사용하려면 이메일 넣고 몇 가지를 넣어야 돼요. 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규약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기기에서 사용하는지 그 데이터까지 넘겨줘야 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세밀하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중국이 늘 하고 있던 그 형태거든요. 전 국가를 CCTV로 감시하는 그 체제처럼 만약 이게 악용이 되면 전 세계를 감시하는 체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을 업로드해서 어떤 걸 얻어내는지까지 다 보면 엄청난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한 번 큰 실수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우리도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제치고 이 딥시크가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그렇지. 실제로 딥시크를 많이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도 하셨고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쪽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쪽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좀 눈길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가용한 데이터를 많이 장벽을 쌓을 것 같아요. 데이터 방벽이라고 그러는데 네. 데이터 방벽을 여기저기 많이 쌓으면 그 딥시크가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데이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툴일 뿐이고 결국 데이터 전쟁으로 가게 돼 있는 게 AI 시대의 이제 그 본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데이터에 대한 규제, 보안, 또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미국 우선으로 정해질 텐데 지금 데이터 규제 부분이 이제 EU 다르고 미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우리나라가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 규제의 발전을 균등하게 보고 있고 미국 쪽은 약간 산업 쪽에 치우쳐서 보고 있는 왜냐하면 기술 패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중국은 오히려 더 치우치게 그 기술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거고 EU는 규제 쪽에 더 강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 패권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 패권 차원에서만 갖게 두면 그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게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세계 같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감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이 오히려 주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신뢰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딥시크 사태가 여러 가지로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 영향력이 앞으로 언제까지 더 지속될 것인가, 얼마나 더 흔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회오리 바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장의 색깔을 바꿀 만한 큰 이슈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한동안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은 계속 가야 되고 또 그래야만 하고 왜냐하면 AI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첨단 기술들이 개발됐지만 개발하고 사용해 보고 나서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AI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네. 규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충격은 좀 더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도 분명히 계속 공격을 해야 될 테고 네. 미국은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엔 그
이 충격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개발로 삼느냐? 그러면 더 길게 가겠죠. 예. 근데 이걸 단순히 이제 찻잔석의 태풍으로 보고 그냥 무시하고 가느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은 가급적이면 길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길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미 이제 지금은 AI 시대로 가고 있고 네. 모든 게 다 AI로 접목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보냐면 최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를 한 단계 넘어서려면 네.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실용화되는 단계예요. 예. 그 실용화되는 단계를 뭐 저기 젠슨 황은 30년 이후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문에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더 빨리 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이 주도주 변화가 대개 이제 10년 또는 7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지금 빠르면 10년 정도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 뒤에는 새로운 또 그 싸움거리가 생기겠죠. 예. 너무 기나요? 그래도 10년도? 어차피 AI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고 가야 돼요. 그래도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양자 상용화 시기보다는 훨씬 단축되네요. 10년이라고 본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때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래 주도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길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참 미래를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예언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과학적으로는 과거를 보고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을 하는 그 확률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미국과 한국의 그 주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미국을 우선 보면 과거의 주도주 변화가 지금 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약 10년 주기로 일어났어요. 1980년대에는 이제 그 오일 쇼크가 왔죠. 오일 쇼크가 왔고 에너지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에너지주, 산업주가 주도주였죠. 네. 그리고 10년 후에는 뭐가 왔냐면 인터넷 혁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IT 관련 기술주들이 이제 주도주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8년 후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저금리 신용 확장 시대가 와서 이제 금융주가 한번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08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짜로 왔고 동시에 디지털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기술주와 성장주가 주도주로 역할을 했죠. 그리고 12년 후인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코로나 과정에서 엄청난 디지털화가 됐죠. 4차 산업도 급속하게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AI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클린 에너지 쪽이 상당히 부각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025년인데 네. 지금 2025년에서 약 5년 후인 2030년을 보고 새로운 섹터가 이제 나타날 텐데, 그죠? 이제 올해부터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AI 당연히 갑니다. 예. 제가 짧아도 1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AI 반드시 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기술이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 AI를 이용하는데 가장 위험한 게 보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부분이 또 하나의 섹터가 분명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에서 이제 가전이 고장 나면 수리기사가 와서 고치죠, 그죠? 하드웨어를 고치죠. 나중에는 이 보안 문제가 생겨서 보안 전문가가 와서 뭔가를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조만간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다양한 기기와 IoT 기기, 뭐 가정용 홈 CCTV 같은 게 다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장할 테고, 또 하나는 AI가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게 결국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네. 자율화, 이건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한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그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먹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네.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 반드시 다시 또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부분 보시고,
그리고 노령화가 계속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 또 하나의 테마로 뜰 거로 보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은 제가 5차 산업 혁명이 오면 핵심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 산업은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추세로 결국 가는 거죠. 핵심 주도주기 때문에. 뭐 크게 네 가지로 잡아주셨네요. AI 그리고 그 AI와 관련한 데이터 쪽, 보안 쪽, 그리고 피지컬 AI, 뭐 네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그리고 클린 에너지, 신재생 쪽이랑 바이오 그리고 우주 산업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조들을 봤을 때 클린 에너지 쪽은 아직 좀 한참 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다시 주도주가 될 거로 봅니다. 결국은 주도주로 부상하게 될 거다. 저희가 주식은 결국 미래 가치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은 눌림이 강한다라든지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부상할 만한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원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시작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핫딜 통해서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 경제TV 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들이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플페이 평상시에 잘 쓰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카드업계 1위였던 신한카드가 이제 1위 자리를 물러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애플페이 도입을 또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그럼 1위는 어떤 회사가 자리를 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현대카드가 이제 좀 다시 1위로 올라왔고요. 이제 신한카드랑 현대카드를 보면 신용 판매 부분에서 신한은 이제 166조 340억 원, 이제 현대는 166조 2,688억 원으로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이제 현대카드가 이제 1위 자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신한카드를 보게 되면 이제 지난해 7월 신규 회원 11만 명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꾸준히 감소하면서 이제 12월에는 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해지 회원 수가 이제 지난해 12월 11만 명으로 이제 신규 회원보다 이제 좀 해지하는 인원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따라서 이제 앞으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 애플페이를 택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지금 1위 자리에는 현대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대카드 하면 또 국내 카드사 처음으로 애플페이를 도입한 그런 회사잖아요. 시장에서는 현대카드가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애플페이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요?
네, 일단 이제 현대카드가 2023년 유일하게 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좀 지금의 성과는 좀 애플페이 덕분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큰 효과를 기대하진 않지만 이제 신규 고객 확보와 이제 점유율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카드사들이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좀 이런 거를 체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 중이니까 언제 도입할 거냐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포인트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도입할 걸로 알려져 있나요? 네, 우선 신한카드는 현재 애플페이 관련 시스템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르면 2월 말에 애플페이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현대카드가 이제 애플페이를 도입한 게 이제 2023년 3월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면 이제 약 2년 만에 이제 신한카드가 도입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르면 2월 말에 신한카드를 통해서도 애플페이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카드사들이 애플페이에 이렇게까지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신규 고객, 특히 2030 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대응이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한국 갤럽 조사를 따르면은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이제 69%는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좀 젊은 세대죠. 이제 MZ 세대, 흔히 말하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 보면은 이제 좀 79%가 이제 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애플페이를 도입을 하게 되면 좀 2030 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은 카드사들이 이렇게 애플페이를 좀 도입하는 것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됩니다. 네, 애플페이를 현대카드가 도입한 직후에 신규 회원 중에 MZ세대가 79%,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80%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애플페이 사용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젊은 층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이 카드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한카드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카드사들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은 확실하게 된 거는 신한카드인데요. 그 외에도 KB국민카드도 좀 애플페이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제 현대카드가 좀 애플페이 도입이 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자 이제 카드 업계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또 주인공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로봇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하면 또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또 삼성전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휴머노이드 시장의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로봇주 자체에 투심을 더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뒤에는 또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각 로봇 사업에서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상업용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협업을 추진 중인 게 좀 크게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따라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LG전자는 베어 로보틱스에서 이제 최근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제 이들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해 연말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율을 35%까지 확대를 했고요.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는 이제 지난해 3월이죠.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 21%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30%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사실상 둘 다 타회사 지분을 통해서 협업하겠다라는 기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베어 로보틱스 회사의 각 차이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반복 작업이나 생산 설비에 도입이 가능한 협동 로봇 제품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다라고 알려졌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운영 체제 이런 거를 좀 개발을 담당하고 이제 부품이랑 하드웨어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맡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은 어느 정도 휴머노이드하고 확실히 관계성이 짙게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LG전자 측은 어떤가요?
네, LG는 우선은 얘네도 일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강점이 있는 베어 로보틱스의 인수를 좀 공식화했었죠. 이제 베어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그리고 다수 로봇을 최적화한 이제 경로로 움직이는 군집 제어 기술, 뭐 클라우드 관제 솔루션 이런 분야에서 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사 전체 로봇 사업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 산업용이나 가정용 로봇에서 이제 좀 통합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네, 로봇 관련한 소식들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통신업계 관련한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통신업계 내에서도 만년 3등이었던 LG U+가 이제는 반격에 돌입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AI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G 시대 내에서 약간의 존재감을 새롭게 부상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좀 통신업계의 불문율로 여겨졌던 이 무선 가입자 점유율이 좀 5대 3대 2죠. 그래서 LG U+가 그동안 항상 3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5G 시대에서 좀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면서 이제 2위 사업자인 KT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좀 연출됐는데요. 이제 5G를 통해서 LG U+가 좀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좀 AI로 눈을 돌려서 이제 만년 3위 좀 꼬리표 떼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LG U+는 B2B AI 성장 전략인 올인 AI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중심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분야에서 이제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그리고 2028년까지 최대 3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B2B AI 사업에서 매출 2조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올인 AI라는 것을 보면 이제 LG U+가 이제 B2B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제 뭐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뭐 데이터 이런 것들에 있어서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제 기존 B2B 사업의 AI 전환과 함께 이제 신사업 확장하고 그리고 인프라의 수익을 극대화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 B2B 비중을 늘리면서 시장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LG U+의 계획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분야에 매년 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가면서 특히 B2B AI 사업 쪽에서 매출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B2B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지 있다고 한다면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 수요 때문인데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AI와 이제 디지털 전환, DX죠. 이거에 대한 기업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B2B AI 영역은 이제 아직 완전 확실한 이제 시장 지배자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니까 이제 LG U+도 좀 선두 사업자로 도약할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군가 확실하게 독점 체제, 독주 체제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진입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의 향후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진전 상황은 좀 어떤지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LG U+는 이제 국내의 빅테크를 모두 가입자로 확보한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통신 특화 소형 언어 모델, 이제 익시젠으로 이제 B2B 경쟁력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2028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평촌 메가센터와 그리고 평촌 2센터에 이어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 파주시에 이제 축구장 9개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의 하이퍼 스케일급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7%에서 9% 이 정도의 매출 성장을 좀 달성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데이터 영역에서는 이제 익시젠이죠. 이제 얘가 AI 응용 서비스 고도화를 이끄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LG U+는 AI 컨택 센터, 그리고 기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빌리티, 뭐 이런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의 익시젠을 접목하면서 이제 AX죠. AI 전환 혁신을 좀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LG의 새로운 전략들이 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떨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증권사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우선 AI 기반 B2B 사업으로 좀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LG U+ 행복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6곳이죠. 이제 신한과 이제 미래 그리고 DB금융투자, 유안타, 대신흥국 이런 곳들은 이제 LG U+가 올해 한 9,620억 원에서 이제 1조 1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통신업계 관련한 소식 짚어봤고요. 그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쪽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게임 관련주로 라이온하트의 IPO 여부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 살펴볼 텐데 특히 이번 IPO 쪽으로 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배경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회사가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를 개발한 지 약 4년 만에 선보인 이제 바랄라 서바이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좀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그리고 올해 프로젝트 C, 이제 프로젝트 Q 이런 신작들도 좀 예정돼 있어서 좀 이르면 연말부터 IPO를 재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실제로 바랄라 서바이벌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무료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 이제 1위를 좀 기록했고요. 해외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홍콩에서는 4위, 그리고 대만은 7위, 그리고 싱가포르도 7위, 뭐 이런 식으로 중화권 지역에서도 이제 인기 순위 탑 10 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내 게임사들의 좀 볼모지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에서도 이제 인기 순위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가 우리 IPO 준비 중이다라고 공시를 한 게 아니라 신작 성과가 꽤 괜찮고 해외에서도 흥행을 하다 보니까 IPO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 이 성과와 IPO의 연관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한번 IPO를 좀 추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계속 IPO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데요. 이제 회사는 2021년 6월이죠. 이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의 오딘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2022년 9월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이죠.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을 연기하겠다라면서 증권 신고서를 철회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상장을 연기한 것을 결정한 이후에 좀 신작이 전무했다라는 건데요. 유일한 캐시카우인 오딘도 지금 매출이 조금 하향세 그리고 하향 안정화로 좀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결국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이제 적절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좀 이번 신작의 성과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신작은 좀 자체 서비스로 운영된다라는 것도 좀 주목할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이제 모회사이자 이제 퍼블리셔, 카카오 케인즈를 통해서 이제 오딘을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이제 바랄라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좀 홀로서기에 나선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신작은 이제 라이온하트의 게임 개발 역량과 이제 서비스 운영 능력까지 입증할 IPO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어찌 보면 22년에 상장을 시도했다가 철회했는데 다시 한번 신작 쪽이 흥행을 하면서 또 눈길을 받고 있는 만큼 또 한번 IPO 다시 도전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를 좀 떠올려 본다면 IPO 시장이 결코 쉽진 않아서요. 변수로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 국내 상장 게임사들의 주가가 이제 좀 수요 부진도 겪고 있고,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도 좀 불확실해서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이제 예전에 제출했던 증권 신고서를 보면 피어 그룹으로는 이제 NC소프트, 크래프톤, 이제 펄어비스 이렇게 총 3개사가 제시됐습니다. 이들의 이제 PER은 이제 14.23배, 16.17배, 46.45배로 각각 책정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주 23일에 3개사의 종가에 이제 올해 단기 순위 컨센서스를 대입하면 이제 PER의 경우 이제 NC소프트는 16.27배, 그리고 크래프톤은 14.83배, 그리고 펄어비스 14.59배로 좀 계산됩니다. 이제 기업 가치를 책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어그룹의 PER 배수가 좀 하향 조정됐으니까 이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이제 당장 IPO를 재추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좀 풀이됩니다. 네, 저희가 또 머니마스터 2부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시장이 조금은 힘차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살짝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3부가 또 계속되니까요. 마감 시황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경제TV의 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